처음 시작한 가게 어디서 시작하신 거예요? 자양동에 시작을 자양동? 했고 부모님 반찬 가게하고 한 50m 떨어진 곳에 첫 매장을 저희가 내면서 네? 시작을 했던 거죠. 오픈하자마자 대박이 터진 거예요. 똑같은 반찬을 판매를 했었잖아요. 네. 맛도 똑같아요. 가격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이즈도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부모님 반찬 가게가 3,40만 원 팔았었고 저희가 3,400을 팔았어요. 나 이거 6개월 1년 내가 딱 만들고 부모님한테 넘겨준 다음에 이 자본 가지고 난 다시 미국으로 학교 다녀야겠다. 이 목표밖에 없었어요. 네. 왜 안 갔어요? 사업이 너무 잘 됐어요. 와 진짜 잘 됐구나. 네, 제가 뗄 수 없을 정도로 저희 자양시장에 있는 매장들이 소문이 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매장 앞에 시장 바닥인데 엄청 좁아요. 네. 자전거도 못 다닐 정도인데 그때 당시에도 막 롤스로이스 막 벤츠 막 사모님들이 막 엄청 차를 댈 정도로 왔었어요 실제로. 현재는 매출이 어느 정도 되신다고요? 제가 작년도 기반으로 한 50억 60억 정도 내에 나왔었고 제가 올해는 한 300억 초중반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국간 오늘은 여러분 제가 그 TMI이긴 한데 여러분 별로 안 궁금하실 것 같긴 한데 제가 이제 콩자반을 너무 좋아해서 항상 콩자반을 사기 위해서 반찬 가게를 합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반찬업 엄청난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굉장히 어렵게 모셨습니다. 대표님 연락 왔습니다. 도시국간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벌써 도착하셨습니까? 들어오시면 됩니다. 편하게.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오 대표님 제가 그 광고에서 뵀어요. 네. 뭐 신한 광고 찍으셨다는데. 신한금융그룹. 오늘 뭐 저녁을 드시고 오신 거예요? 네. 늦게 먹어요 되게. 밤에 한 10시 11시쯤에.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대한민국의 밥상을 책임지시는 분. 그래서 지금 밥을 안 드시고 오셨어요? 네. 그럼 촬영 말고 지금 밥 먹으러 갑시다. 자, 오전에 에이코 플로우! 먼 길 오셨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표정이 굉장히 밝으세요. 일 너무 많이 하고 가서 일을 많이 하고 오셨는데 표정 이러시면 에너지가 평소에 강합니까? 엄청 강한 편이라서. 엄청 강하세요. 실례가 안 되면 MBTI. ENTJ입니다. ENTJ. 기대됩니다. 안녕하세요. 도대체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 얘기해보는 머니 토크쇼 이코플로우입니다. 오늘은 반찬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있는 프리미엄 반찬 편집샷 도시국간 민요한 대표님을 모셨는데요. 역시 자기소개는 본인이 직접 해야 제맛 아니겠습니까? 대표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이제 28살 97년생이고 저는 원래 미국에서 요리학교를 다니다가 18년도에 한국 들어와서 이제 반찬을 시작하게 된 민요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와, 왜 들어오셨습니까? 이제 미국에서. 그때 이제 군대를 가기 위해서 한국을 들어왔고 군대 때문에. 네. 와. 제가 그때 이제 셰프로도 근무를 했었었는데 셰프로 근무를 하셨어요? 네, 원래 학교는 뉴욕에 있는 CIA라고 하는 요리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샌프란시스코로 가서 요리사로 근무를 했었었는데 주에 2,000불 벌었으니까 한국 돈으로 한 280만 원을 일주일에 벌었어요. 일주일에? 일주일에요? 네, 그러니까 월에 한 1,000만 원? 어떻게 이렇게 많이 벌었을까요? 시급이 그만큼 높아서 미국이. 거기 오너 셰프가 이제 뮤슐랭 원스타 레스토랑이었는데 셰프가 한국인을 되게 좋아하셨어요. 한국 직원들 항상 열심히 하고 무조건 깨 안 부리고 되게 잘한다 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서 그 셰프가 저를 계속 데리고 있고 싶어 했었었죠. 뉴욕은 동부고 샌프란시스코 서부입니다. 맞아요. 네. 어떻게 이렇게 극적인 이동을 하실 수 있었나요? 제가 뉴욕에서 계속 학교를 다니면서 주말마다는 맨날 뉴욕 맨해튼에 나와서 무급으로 모든 레스토랑에서 다 일을 했어요. 뮤슐랭 3스타, 2스타, 1스타 매일매일 주말에 가면서 뭐 설거지도 하고 뭐 허브도 따고 굴껍질도 까고 그냥 허드렛 일 많이 하면서 무급으로 항상 매주 가서 일을 했거든요. 무급으로? 네. 이제 그냥 그 바이브를 경험을 하고 싶어서. 매번 다른 식당을 가셨다는 얘기예요? 네, 매주 거의 다른 식당을 가면서 웬만한 미슐랭 레스토랑 다 다녀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스타지라고 말을 하는데 무급으로 그냥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만났던 어떤 셰프님을 만나서 친한 셰프가 거기로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샌프란에 어느 좋은 레스토랑이 있는데 너 한번 가봐라 해서 추천서 써주셔서 이제 샌프란으로 가게 된 거죠. 그때 그렇게. 추억이 좀 많이 남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근데 되게 칼질이나 좀 일하는 속도가 남들보다 엄청 빨랐어요. 그래서 셰프가 약간 되게 또라이 같다 하면서 진짜 다 좋아하셨어요. 되게 인상 깊은 학창 시절을 보내신 것 같습니다. 뉴욕의 그 학교 좀 자랑 좀 한번. 저희는 세계 3대 요리 학교라고 하는 CI라고 하는 학교를 다녔고 이제 미국에서 가장 좋은 요리 학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에서 미국 그렇게 큰 땅에서도 전 세계에서 저희하고 CIA, 르꼬르동블루 그리고 이제 일본의 치키지 대학교, 미국의 웬만한 뮤슐랭 레스토랑의 셰프들은 대부분 다 저희 학교 출신이 많으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들어가셨어요? 좀 뭐
좀 뭐 이렇게 짧게 아니면 임팩트 있게 좀 설명 좀 해줄 수 있어요? 저가 초등학교 3, 4학년 때부터 요리를 계속 혼자 공부를 했었어요, 집에서. 근데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요리 자격증을, 국가 자격증을 따기 시작을 해서 중학교 2학년도까지 한식, 양식, 중식, 일식, 제과, 제빵, 커피, 바리스타까지 자격증을 7개, 6, 7개를 다 땄어요. 근데 그때가 거의 진짜로 우리나라에서 탑 안에 들 정도로 최연소에서 다 취득을 했던 거고, 근데 이제 요리를 하시는 분들이면 대부분 한국으로 대학교를 많이 가시는데, 한국 대학교를 가서 그때 자격증을 공부를 하세요. 대학교 프로그램에서. 아, 이미 그때. 네. 근데 저는 이미 그걸 초등학교 때 다 끝내놨으니까 너무 국내에서 하기가 플레이가 재미가 없으니까 이제 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혼자 배낭여행을 한 2, 30개국을 다녔어요. 매년 3, 4개국 정도씩을. 근데 부모님이 이제 그때부터 학원을 안 보내셨어요. 공부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학원 갈 돈을 한 달에 30만 원 정도씩 되니까 이거를 니한테 아빠가 30만 원씩 주셨어요, 저한테. 그러면 제가 그 돈을 모아서 3달에 한 번씩 100만 원을 모아서 그 돈으로 혼자 배낭여행을 중학교 2, 3학년 때부터 다녔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뭐 태국, 뭐 동남아나 동남아 다 다녔고, 태국도 한 16, 17번, 뭐 일본도 한 20번 정도 갔다 오고, 뭐 중국, 뭐 미얀마부터 해서, 뭐 아니면은 뭐 유럽, 미국도 다 여행 다녀왔었고. 푸드 여행이에요? 푸드 여행? 다 그쵸. 다 음식을 먹기 위한 여행인데, 그때 조건이 이제 아버지는 네 돈 버젯으로 가장 좋은 레스토랑도 가보고 가장 싼 스트리트푸드도 다 먹을 수 있는 여행을 무조건 해야 된다라가 조건이었어요. 혼자 보내주시는. 근데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도 중학교 애가 혼자 간다고 하면 너무 걱정이 됐을 법도 한데 제가 어릴 때부터 좀 그런 걸 막 혼자 하는 걸 되게 좋아했었기도 하고 잘 문제들을 해결했었던 어린 유년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믿고 부모님이 보내주셨던 것 같아요. 비긴지가 시작된 거군요, 말 그대로. 그렇죠. 근데 뭐 그때 당시에도 부모님이 뭐 넉넉하신 사정이 아니고 정말 진짜 가난했어요. 저희가 뭐 이런 말해서 뭐 해외여행도 너 어릴 때부터 많이 갔고 네, 뭐 저는 좀 미국도 그렇게 듣고 있었는데. 유럽도 대학도 미국으로 갔으면 부모님이 돈을 많이 해줬겠네 하는데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저희는. 찢어지게 가난했다? 정말로. 잠깐만요, 전개가 갑자기? 근데도 이제 부모님이 저에 대한 약간 그런 엄청 힘드신데도 불구하고 정말 너무 힘든데도 여행을 보내주시고 막 되게 많이 하셨었어요. 찢어지게 가난했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들으면 좀 와닿지 않기 때문에 좀 와닿지 어느 정도로 뭐 않으시면은- 어떤 예시 같이 뭐 어떻게 좀 이렇게 어떻게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부모님이 아버지가 학교 급식비를 제대로 내주셨던 적이 거의 한 번도 없어요. 그 정도로? 그리고 항상 저희는 뭐 원룸에 가족 4명이 같이 아, 평생 원룸에 살 정도로. 와, 굉장히 의외입니다, 대표님. 진짜로. 근데 아버지 스타일이 약간 하루 벌어 하루 쓰는 스타일이 되게 강하신 분이라서 오. 반찬 가게 저희가 해서 하루에 뭐 30만 원, 40만 원밖에 못 파셨으니까 부모님께서. 그러면 뭐 남는 게 10만 원도 안 남았을 거니까. 이야, 네. 점점 이거 뒷이야기가 점점 흥미진진해질 것 같은데요. 진짜 그렇게 가난했는데도 제가 그런 거를 많이 못 느끼게 부모님이 지원을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네. 그 얼마 남지 않은 돈으로도 용돈처럼 주면서 너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제일 고급 레스토랑도 가보고 저렴한 스트리트푸드도 먹어봐라라고 어떤 그 안목을 맞아요. 세워주신 거군요. 그래서 그중 하나 일화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미슐랭 3스타 셰프가 이제 스페인에서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워커힐에서 무슨 조선 TV조선하고 하는 무슨 갈라디너 쇼가 2014, 5년도쯤에 있었었는데 그때 그 셰프의 음식을 먹어보기 위해서 참가하려면 70만 원이에요, 한 끼가. 아버지가 그 뉴스를 보더니 저한테 던지시더라고요. 너 가고 싶냐고. 나 진짜 나 이 사람 너무 좋아하는데 한번 가보고 싶다. 돈이 70만 원 한 끼가 70만 원이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아버지가 며칠 뒤에 10,000원짜리를 이만큼씩 해갖고 저한테 70만 원 주시더라고요. 갔다 오라고. 갔다 왔는데 저 빼고 다 이제 우리나라 진짜 어마어마하신 분들, 회장님분들부터 해서 오는데 저 혼자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저를 임팩트 있게 보셨던 분들이 또 계셨나 봐요. 그분들이 최근에 어떻게 통해서 또 저한테 연락이 오셨어요. 그때 당시 너 그때 그 애 아니냐? 나 네 눈매가 기억이 난다. TV에서 네가 요리하는 거 보고 없지. 깜짝 놀라고 너네 회사를 찾아가지고 연락을 했다고. 그래서 저희 회사 CS팀에 연락을 하셔서 어떻게 또 거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뭐 그런 일화도 있었었고. 네. 와, 대박이다. 그때부터 네가 보통 애가 아닌 것처럼 보였었대요. 네 본인도 눈매가 느꼈어요?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닌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간 거야? 아니면 그냥 정말 좋아하는 그냥 선호도로 그냥 좋아하니까 미쳐 있으니까 갔던 거죠. 미쳐있던 제가 봐도 그랬었을 것 같아요. 오, 예상했던 시나리오랑 너무 극적인 전개로 지금 흘러가서 더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맞아. 저도 콩자반을 너무 좋아해서 반찬 가게를 정말 주기적으로 가요. 근데 우리 그 도시국간이 좀 일반 반찬 가게인 건지 아니면 좀 어떤 다른 형태의 어떤 또 다른 사업체인 건지 혹시 도시국간에 대해서 조금 좀 이렇게 펼쳐서 넓게
디테일하게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저희는 일단 반찬을 기반으로 한 오프라인 매장이고요. 오프라인 매장은 지금 전국에 한 60개 정도 오퍼레이팅을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고, 오프라인 매장 내를 보시면은 반찬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굉장히 많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반찬부터 해서 뭐 베이커리, 샐러드, 뭐 도시락들, 아니면 냉동, 밀키트 베이스들, 아니면 야채 가게, 그리고 떡 가게, 다양한 카테고리가 오프라인 매장 내에 담겨있는 편집샵이라고 보시면 되고, 전 도시호관을 처음 만들 때 하나의 반찬 가게가 아니고 그냥 동네에 있는 조그마한 가게라는 카테고리를 얻길 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반찬을 큰 아이템의 기반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동네 기반에 맞게끔 판매하는 그런 오프라인 편집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궁금해지는 게, 어떻게 그러면은 미국에서 요리사 하시고 요리에 대한 꿈이 있었던 것까지는 다 제가 좀 감동적으로 들었는데, 군대에 왔어요. 군대에서 열심히 복무를 하셨을 거고, 그 이후에 이런 형태의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어떤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 부모님이 또 반찬 가게를 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그치. 생각이 오히려 반찬 가게 안에서 머물렀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부모님께서 시장에서 한 10년 동안 반찬 가게를 자그마하게 운영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돈이 막 벌리지는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유학 갈 때부터가 난관이었어요. 거의 1년에 한 4만 6천 불이니까 한국 돈으로 한 7, 8천만 원? 이 들어가면서 이제 거기에 기숙사비하고 제가 쓰는 것까지 하면 거의 1년에 1억씩이 들어가는 자금인데, 부모님이 내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미국을 가기 직전에 우리나라 대기업 회장님이라는 회장님한테는 제가 콜드메일을 다 보냈어요. 저 이런 사람인데 보내달라. 나 좀 지원 좀 해달라. 재단부터 해서 사실 메일을 막 다 보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갈 수 있는 여력은 아니었어요, 저희가.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한 두세 분 정도가 연락이 오셨었고, 자금적 부분에서 도움은 주지 못했지만은 굉장히 많은 사실 이제 격려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랬기 이후에 사실 갈 여력이 안 됐는데, 그때 이제 집에 이제 친척분들이나 누나가 좀 많이 이제 자금을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이제 한 1년 정도를 갈 수 있는 유학 자금을 모아서 일단 떠난 거죠. 근데 이제 한국을 돌아오게 된 계기도 그 돈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부모님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니니까 1년 다니고 이제 한국을 어쩔 수 없이 온 거죠. 부모님이 내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18년도에 휴학을 하고 군대 때문에 일단 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부모님 사업이 더 안 좋아지셨어요. 근데 저는 일단 미국을 너무 가고 싶으니까 군대에서 계속 구상을 해요. 막 어떻게 하면 돈 벌어서 빨리 부모님을 돈을 벌려줘야지 내가 미국으로 도망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사업을 하기로 결심했던 이유 중 하나는 제가 미국 가기 위한 돈을 부모님이 벌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목적이었어요. 첫 번째 목적이. 그 이후로 좀 되게 독했었던 것 같아요. 엄청 독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사업을. 일단은 도시호관을 처음 만들었을 때 부모님이 운영하기 쉽게끔 만들어야겠다. 부모님 반찬 말고 다른 사업을 할 때 다른 거는 어려우니까 반찬 기반으로 무언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첫 시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사업을 쉽게 하실 수 있게 베이스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반찬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구나. 맞아요. 저는 평생 부모님 반찬을 하셨기 때문에 반찬 가게를 너무 창피했었어요. 어린 마음에. 부모님 반찬 가게가 중고등학교 때 있어도 삥 돌아가요. 절대 앞을 안 지나가요. 창피해서. 되게 부끄러운 마음이 엄청 컸어요. 어린 마음에. 청소년 시절에. 그러니까 진짜 저도 궁금하게, 그럼 어떻게 편집샵 개념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하기 편하게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반찬으로 시작을 했고, 반찬이라고 하는 아이템하고 제가 미국에서 했던 요리들이 있으니까 내가 좀 같이 할 수 있는 것들도 같이 플러스를 하면서 만들자가 기반이었었는데, 이제 반찬 가게만 하기에는 제가 좀 너무 아쉬웠던 게 주변에 뭐 어떻게 하다가 좀 연결된 청년 농부님들이 많이 계셨었어요. 청년 농부님들. 근데 이분들이 이제 어마어마한 꿈을 가지고 다 기농을 하셨던 분들이신데, 결국은 이분들이 항상 사업자가 폐업을 하고 하는 이유 중 하나가 판로 개척을 못해서 폐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잘 생산을 하고 맛있게 만들고 많이 만들고 하는데 결국은 판로 개척을 하고 있지 못하시다 보니까 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오히려 이분들의 그런 농산물들과 상품들을 가지고 이 우리 매장에서 같이 판매하면은 오히려 이 매장이 좀 독특해지겠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홀푸드 마켓이나 아니면은 뭐 트레이더조 같이 좀 그런 큰 편집샵의 개념의 마트로 유기농 마트의 개념과 반찬을 같이 팔 수 있는 그런 편집숍이 될 수 있겠다. 미국에 그런 게 좀 있구나. 굉장히 많이 잘 돼 있으니까. 홀마트나 트레이드조 같은 회사가 있군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같이 오프라인 매장에서 꾸려가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부모님 매장에서 최대한 각각 한 50m 떨어진 곳에 창업 대출을 은행에서 1억 정도를 받아가지고 창업을 시작을 팍 그냥 뭐 개념도 없이 막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그래. 아니 근데 미국의 그런 편집샵 개념의 어떤 그 레퍼런스로 삼을 만한 그래도 사업이 있었군요.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대출은 잘 나왔습니까? 대출이 그때 당시에는 네. 굉장히 잘 나올 때라서 한 1억 정도가 딱 나왔었어요. 예. 아, 그 처음 시작한 가게 어디서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자양동에 시작을 자양동. 했고 부모님 반찬 가게하고 한 50m 떨어진 곳에 첫 매장을 저희가 내면서 네. 시작을 했던 거죠. 근데 그때 당시까지도 저는 네. 반찬을 만드는 방법도 몰랐어요. 매장을 다 만들고 나서도.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반찬을 부모님 반찬 가게에서 받아오고 저는 제가 잘할 수 있는 샐러드나 파스타나 막 그런 여러 가지의 또 요리들을 판매를 하고 미국 농부님들의 요리, 제품들도 같이 판매하면서 판매를 했었었는데 네? 오픈하자마자 대박이 터진 거예요. 근데 시장에도 이미 반찬 가게가 10개가 넘었었는데 근데 기존 시장들이 약간 좀 랩질로 막 국물 질질 새고 막 그런 반찬 가게들이 많다 보니까 깔끔해 보이니까 시장에서 좀 젊은 층에 속한 주부들이 저희 매장으로 다 오신 거예요. 포장 공법이나 이런 것도 다 달라요? 일반 그때 많이 당시에는 좀 되게 깔끔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매장도 되게 베이커리 같이 이제 좀 이쁘게 만들어 놓고 이제 컨셉이나 그런 것들도 기존에 보시던 것들하고 좀 다른 컨셉이다 보니까 처음 오픈하자마자 갑자기 확 잘 되면서 예시로 저희 부모님 반찬 가게가 50m 옆인데 똑같은 반찬을 판매를 했었잖아요. 맛도 똑같아요. 가격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이즈도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부모님 반찬 가게가 3,40만 원 팔았었고 저희가 3,400을 팔았어요. 3,400. 그러니까 10배 이상 팔았어요, 저희가. 아니 그러면은 한국 정서상 한 집이 갑자기 잘 돼요. 주변에서 좀 약간의 질투와 압박이 좀. 많았죠. 저희가 매장에서도 참기름을 팔면은 참기름집에서 난리치고 떡 팔면 떡집에서 난리치고 고기 팔면 고깃집에서 난리치고 반찬 팔면 또 옆에 반찬 가게에서 난리치고.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이제 생태계 교란종처럼 다 갖다 파니까. 젊은 친구가 약간, 이거 뭐한 짓이요? 네. 엄청 뭐라 하셨죠. 그때 당시가 나이가 23살? 어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반찬 가게에 대한 창피함이 아직도 남아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막 그 처음에 3,400씩 팔았는데도 그쵸. 불구하고. 오. 그래서 저는 주변에 소문을 안 내. 되게 조용히 몰래 했어요. 그리고 야, 미국까지 유학 갔다 온 놈이 반찬 가게 차리냐? 약간 이 말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가족들도 있었을 것이고. 네, 그죠. 그래도 친구들도. 저도 이제 미국에서 그래도 좋은 레스토랑에서 일하면서 되게 파인 다이닝이든 이제 이쪽 씬에서 잘 클 수 있는 이제 셰프였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반찬 가게 하면 창피하죠, 저도. 그렇기 이미지의 때문에. 극적인 전환이 좀 그쵸. 오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키워드의 주변에서 극적인 막 전환. 그거를 판단할 시간도 없이 그냥 독했어요. 돈 벌어서 미국 튀어야지. 아, 정말 이거 하나였어요. 나 이거 6개월 1년 내가 딱 만들고 얼마 딱 만들어서 부모님한테 넘겨준 다음에 이 자본 가지고 난 다시 미국으로 학교 다녀야겠다. 이 목표밖에 없었어요. 네. 왜 안 갔어요? 사업이 너무 잘 됐어요. 와, 진짜 잘 됐구나. 네. 제가 뗄 수 없을 정도로 뭐 3,400도 팔다가 더 잘 돼서 하루에 뭐 5, 600, 6, 700도 팔다가 저희가 시장에 15평 정도 사이즈 매장이고 500을 팔았다고? 네. 16평 정도예요, 매장이. 근데 전통 시장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들 막 바글바글바글하고 막 리어카 끌고 다니는 그런 시장 바닥에서 자양동. 하루에 6, 700을 판 거예요. 15평, 월세가 12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월세를 한 2시간이면 뽑는 거예요. 우와. 예를 들어서. 네. 그렇게 하면서 막 지금 매장이 엄청 많을 것 같아. 지금 매장 어느 정도 지금 이제 몇 개 매장이 정도 한 60개 정도 되고 60개? 네, 지금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이제 매장이 잘 되고 막 SBS, MBC부터 해서 TV조선 막 채널이란 채널은 진짜 방송이 다 왔어요. 근데 남들은 이게 다 저희가 막 이제 돈 줬다 하는데 전 그때 돈 줄 수 있는 돈이 없었어요. 잘 되긴 했지만 또 진짜 이제 매장, 그냥 온 거예요, 다. 그랬을 것 같아. 왜냐면 제가 봤을 때 나이도 어리셨고 그죠. 네. 어머니 잘 되게 된다면 나는 도망갈라 그랬으니까 뭐 이런 여력 뭐 어떤 시각이나 여력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냥 막 쏟아진 거야. 그쵸. 좋은 시기를 탄 거. 방송이 또 더 나오면서 그때 당시에 또 갑자기 코로나가 근데 코로나인데 근데 어떻게 잘 됐어요? 그러면서 계속 손님들이 더 오시는 거예요. 500 팔다가 600 팔다가 700 팔다가 800 코로나 팔다가 시절 막 더잘 됐어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한 번 더 터진 거예요. 또 매출이 더 오르고 또 그때 갑자기 저희가 온라인도 막 갑자기 매출이 엄청 들어오고 막 하루에 막 온라인을 막 어마어마하게 보냈으니까 저희가 택배로 밤새 울면서 쌌어요. 힘들어갖고 미친 듯이 쌌어요. 예상 못했어 나는 그죠? 아 그럼요. 네, 예상을 민요한인 나는 전혀 예상치 못한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한테 그냥 이거 드리고 도망갈 생각밖에 없으니까 그냥 적당히만 벌고 튀자가 목표였었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운영하기 편한 가게를 만들자가 제 첫 시작이었던 거죠.
모든 시스템과 판매되는 메뉴와 그런 것들이. 근데 지금 이제 울 수밖에 없는 거야. 나 이제 그죠. 이거 네. 이거 싸니까 막 그죠. 나 미국 못 가겠는데 막 이제 그죠. 이런 물량이 나오는 거죠. 네. 그렇게 하건 6개월이 지나니까 제가 현찰로 한 몇 억이 모였어요. 당시니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당시니까 지금이 아니라. 한 4, 5억 정도 현찰을 모은 것 같아요. 4, 5억 제가 현찰? 번 돈만. 네. 23세의 나이에 네. 근데 그때 이제 뭐야. 아버지가 제안을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네. 예. 너 이걸 좀 사업을 제대로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근데 여기에서 멀리 안 떨어진 곳에 한 100평 정도짜리 좋은 데가 매물이 나왔는데 거기로 공장을 차리자. 근데 뭔 공장이냐. 공장 같은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나 도망갈 거다. 아, 저는 그것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아버지가 못다 이룬 꿈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마음속에. 얼떨결에 또 그 100평짜리를 계약을 하게 돼요. 공장을 차리기 위해서. 근데 저희가 16평에서 장사를 하다가 100평 가려니까 너무 큰 거예요. 근데 아파트가 무섭다. 근데 월세가 여기가 300이었어요. 300만 원. 근데 그렇게 세진 않네요. 3년 동안 또 공실이었던 자리예요. 지하. 근데 아버지 공장으로 그냥 해서 매장을 더 내자라는 거에도 저는 무서우니까 그러면 여기 매장을 절반을 잘라서 절반은 공장을 하고 절반은 하루에 10만 원만 팔아도 300이니까 한 달이면 월세는 나오니까 하루 10만 원만 팔 생각으로 매장도 같이 열자. 지한데? 예. 오. 근데 손님이 오든 안 오든 그냥 하루 10만 원만 판다는 생각으로 열자 해서 2호점이 어떻게 보니까 차려진 거예요. 한 1년도 안 돼서. 그렇게 했는데 거기도 또 대박이 난 거예요. 지하 있는데도요?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지만은 매장이 지하 있는데도 이미 도시옥간 그 저희 자양시장에 있는 매장들이 소문이 나다 보니까 예. 청담 압구정에도 소문이 많이 나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매장 앞에 시장 바닥인데 엄청 좁아요. 네. 자전거도 못 다닐 정도인데 그때 당시에도 막 롤스로이스 막 벤츠 막 회장님들도 막 사모님들이 막 엄청 차를 댈 정도로 왔었어요. 실제로 그분들이 너무 불편하니까 오기가 싫은 거야. 시장 바닥이니까 주차도 안 되고 너무 막 복잡하니까. 근데 거기 내니까 영동대교 건너면 청담동에서 5분도 안 걸려요. 실제로 거기로 바뀌면서 청담 압구정 고객님들이 또 엄청 오신 거예요. 지하로. 근데 그렇게 되면서 그 매장도 또 거기 주차가 좀 됐어요? 주차가 엄청 편해요. 예. 거긴 주차가 엄청 편해요? 그러니까 매장이 거기가 주상복합 엄청 고급 아파트 지하에 있는 상가라서 되게 잘 돼 있다 보니까 줄 설 정도로 손님들이 많이 왔어요. 와, 반찬 가게 줄 서는 건 진짜 본 그때 적 당시에도 본 막 적 줄을 서면서 들어오셨어요. 그때도 또 TV가 또 엄청 많이 나왔어요. TV 방송도 많이 나오면서 또 뜬 거예요. 아니 그럼 잠깐만, 그러면 지금 반찬이라는 본질 그 맛은 어머니 가게랑도 비슷했고 똑같죠. 반찬집이 똑같다고 하는데 네. 정말 그 단지 젊은 CEO가 한다는 것 이외에 우리 대표님이 생각했을 때 왜 그렇게 잘 됐던 어떤 포인트들이 나는 다른 곳이랑 좀 달랐어요.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패키징 같은 거 예쁘게 싸주고 뭔가 해줬던 어떤 매장 내 분위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몇 가지 좀 더 요인이 있을까요? 제가 전략했던 게 반찬들이 종류가 매우 많았어요. 저희가 월화수목금 한 달 메뉴표를 짜드려서 월화수목금토가 메뉴가 매일매일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고객님들은 매일 올 때마다 바뀌는 거예요. 아 그리고 저희 섹션들도 저번 달에는 여기 전통주가 있다가 또 다음 달에는 강아지 간식들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매장 섹션들도 계속 바뀌었어요. 반찬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시즌별로 저희가 농가와 거래를 많이 하다 보니까 농가분들 시즌성에 맞게끔 저희가 제품을 막 해오면서 반찬으로도 만들어서 팔고, 고객님들은 그걸 또 어디서도 구할 수도 없거든요. 올 때마다 바뀐다라고 하는 그 인식들이 저희가 매장의 브랜드가 저절로 그렇게 인식이 박혀진 거예요. 초반에는. 저희도 어떻게 잘 된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잘 됐어요. 막. 와.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전략들을 생각할 수 있는 여력도 안 됐고 머리도 안 됐고. 처음엔 좋았을 것 같아요. 이제 도망갈 수 있는 빨리 시간이 막 그쵸. 점점 빨라지니까. 근데 그럴 시점에 또 막 TV가 나오면서 막 가맹점 해달라 막 손님들이 전국에서 막 진짜 월에 막 수십 명 수백 명씩 오셨어요. 예비 가맹점. 네. 그때부터 이제 이게 진짜 사업으로 커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저희가 그때 법인 설립을 막 하면서 이제 회사에 팀들을 꾸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회사의 팀들. 그 전까지는 제가 매장 혼자 뭐 한 두세 명 정도 매장 뭐 홀 보고 주방 셰프님들 뭐 해갖고 뭐 한 세네 명에서 그걸 다 했던 거예요, 그냥. 근데 그 이후부터 저희가 기획팀 꾸려. 야, 디자이너도 채용해. 물류하는 애들도 채용해. 하면서 외부에서 실제로 저희 회사를 같이 키울 수 있는 팀원들을 계속 영입을 했어요. 그럼 아버지의 제안이 엄청난 해안으로. 그렇죠. 지금은 아버지 느끼셨던 거야. 아들이 도망갈까봐. 맞아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랬을 그거 수도 부모님들은 있어요. 아시거든요. 네. 본능적으로. 맞아요. 자연스레 회사의 외형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 2호점이 내가 봤을 때는 거기 또 엄청 그쵸. 큰 역할에 발단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매장이 또 100평이나 보니까 저희가 안에 사무실도 꾸릴 수 있었었고 냉장 창고 주방도 엄청 크니까 가맹주들 교육시킬 수 있는 데도 다 이미 준비가 된 상태에서 그 문의들이 들어오니까 물 들어올 때 노져올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100평짜리가 없었으면은 제가 그 16평에서는 할 수 있는 사이즈가 안 나와요. 근데 이 모든 게 진짜 타이밍에 딱 타이밍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 시대 아버지들 정말 존경합니다. 그때 딱 코로나가 터지면서 네. 외식업
창업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반찬 가게와 뭐 밀키트 가게 뭐 그런 곳들이 또 그때 막 확 뜨면서 어마어마하게 또 문의가 많이 들어오면서 제가 매장을 막 연에 막 2, 30개씩 깔았어요. 그때. 연에 2, 30개씩 매장을 깔았다고요? 네. 첫 가맹 사업을 시작한 게 21년도예요. 그러니까 22년도 넘어갔고 3년도 넘어왔으니까 이제 지금 24년도 이제 막 시작된 거니까 그 2년 사이에 이제 60개를 깐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F&B 사업이나 프랜차이즈 그 업계에서는 좀 빠른 성장입니까? 아니면은 프랜차이즈 치고는 더 됐죠. 아, 프랜차이즈 네. 치고는 근데 반찬 섹션 치고는 굉장히 네. 빠른 거다. 근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제가 바라봤던 거는 다행히 제가 모든 아까 이 도시오관 처음 만들면서 모든 했던 섹션들과 그런 오퍼레이팅 방식들이 제 부모님을 드리려고 모든 걸 만들어 놨다고 했잖아요. 매뉴얼부터 해서 판매하는 방식들. 근데 그게 딱 가맹주들과 딱 매칭이 잘 맞더라고요. 쉽게 할 수 네, 있는. 쉽게 할 수 있는 그게 되게 또 어떻게 보니까 또 프랜차이즈가 또 잘 맞았던 거예요. 부모님 같은 가맹주들이 많으셨어요. 코로나 때 사업 망하셨던 분들, 뭐 외식업 하다가 또 망하셨던 분들 엄청 많으셨는데 쉽게 가맹점 할 분들은 절대 안 내드렸어요. 저희가 가맹 문의가 월에 지금도 한 100건들이 들어와요. 저희가 마케팅 비용은 지금 100원도 안 쓰는데 마케팅 비용은 100원도 안 쓴다고? 저희는 현재 지금까지 회사 설립되고 나서 마케팅을 100원도 안 써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마케팅 비용을 안 써요? 저희가 뭐 프랜차이즈 가맹 모집, 뭐 브랜드 마케팅 100원도 안 써요. 정말로. 대표님 직영이 지금 하나인 거죠? 직영이 지금 6개 지점을 하고 6개 있어요. 지점이요? 저희도 지금 직영을 좀 종목에 좀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잠실 헬리오시티나 반포 원베일리 아파트 같은 좀 좋은 지점들, 좋은 곳들은 좀 본사에서 신경을 좀 직영으로 신경을 좀 써야 되는 매장, 그쵸. 그 안테나 매장이라고 안테나 하죠. 매장들을 네. 많이 꾸려놓는 편이죠. 근데 저희가 와. 매장들이 워낙 좋은 입지에 많이 있다 보니까 마케팅 비용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장 하나 만드는 것 자체가 저희한테 어마어마한 전국 지점에 대한 또 마케팅도 자연스럽게 돼요. 그게. 그런데 마케팅을 써서 가맹주를 모집하면 이제 핏이 안 맞는 분들이 많이 연락이 오시기 때문에 의미 없는 분들이 많이 연락이 오세요. 실패 사례는 뭐 좀 혹시 저희가 초반에 이제 가맹주들을 소팅하는 과정에서 저희하고 좀 핏이 맞지 않은 가맹주님들 한 두세 분을 또 핫했었어요, 저희가. 근데 이제 반찬 가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고난이도의 프랜차이즈고 또 고난이도의 그 가게이기 때문에 그거를 진짜 디테일하게 케어하실 분이 하셔야 되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분식집 간단하게 막 오토로 굴리는 매장을 하셨던 분들이 저희 걸 내셨는데 이분들 오토로 굴리다가 지금은 본인들이 막 인볼브를 막 깊이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막 3개월 만에도 그냥 바로 접어버리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하면서 많이 저희도 그거를 좀 고도화를 계속 저희도 실패가 없었을 리가 없죠. 분명히 저희도 하면서 계속 몇 개 매장들도 없어지고 막 생겼다가 이렇게 하는 분명히 그런 부분들도 계속 하면서 저희도 계속 배워나가면서 이제 이거를 조정을 한 거죠. 항상 점주님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 돈 얼마 남아요? 네, 그거예요. 네. 월 매출이 좀 그 각 점포마다 매출 좀 제가 2021년도, 2022년도에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실제로 발표한 그 데이터 자료상 저희가 프랜차이즈 식품 분야에서 매출 1위가 나왔거든요. 이제 뭐 떡볶이 분야, 치킨 분야 그런 거 이제 식품을 파는 프랜차이즈 분야에서는 저희가 매출 1위예요. 이제 2위가 정관장. 근데 저희는 2,000원짜리 팔고 정관장은 수십만 원짜리 파는데도 저희가 훨씬 높아요. 매출이. 많이 파시는데 뭐 1억 5천 2억씩도 파시고 뭐 순식으로 한 20% 초중반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대표님 그 도시곡간이라는 그 브랜드잖아요. 하나의 네이밍 그쵸. 근데 이제 처음에 아버지 어머니 가게 옆에서 그때부터 도시곡간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건가요? 그렇죠. 저는 일단 그러면- 그때 시작할 때 네. 이제 군대에서 시간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었어서 그때 군대에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도시호관을 차릴 때 일단 저는 첫 번째 목표가 반찬 가게처럼 보이기가 싫다가 제 가장 첫 번째 브랜드를 만들 때 요점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름 이제 브랜딩은 이름을 군대에서 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름을 막 정할 때 일단은 우리도 반찬이라고 하는 아이템을 기반으로 시작을 하는데 농가분들과 같이 한다 보니까 뭐 이름을 뭘로 하면 좋을지 막 되게 생각을 많이 하다가 여러 가지 시안들이 나왔었는데 그중 하나가 야 우리는 그러면 상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 농가분들하고 우리 고객들하고 연결할 수 있는 오프라인 사업인데 그러면 이름을 도시 소비자하고 시골에 있는 생산자들하고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오프라인 공간이다 라고 해서 도시공간이라고 원래 하려고 했었어요. 도시공간. 네. 그렇죠. 근데 도시공간 하니까 너무 인테리어 회사 같은 느낌이 나가지고 그러면 음식을 보관하는 곳이 곳간이니까 도시곳간으로 해서 도시 소비자들과 시골에 있는 생산자분들이 오프라인 공간에서 만날 수 있는 곳간이라 그래서 도시곳간인 거예요. 그러면은 도시곡간이 도시에만 있어야 됩니까? 어디 뭐 지역적인 어떤 뭐 한계점 어디 지역에서는 실은 차리고 싶으셔도 못 차립니다. 저희 점주님들 뭐
예비 점주님들 지금 월에 100건씩 나오시지만 정말 해드리고 싶어도 저희 쪽에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라는 것도 있나요? 저희의 메인 타겟은 초딩 엄마들이에요. 그래서 중딩, 고딩 대학생들 엄마들도 아니고 초딩 엄마들이기 때문에 젊은 엄마들. 근데 맞벌이 해야 되는 가정이에요. 근데 저희가 실제로 타겟층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짜져 있기 때문에 저희는 40대 초반 초딩 엄마들이 메인 저희 타겟층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을 잡으면은 그 윗분들도 다 잡고 그 아랫분들도 다 잡아요, 사실은. 가장 돈을 쓰고 엄마들의 트렌드를 이끄는 게 초딩 엄마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밀집해 있는 공간인 신도시에 밀집해서 많이 오프라인 매장을 열어요. 근데 저희가 오프라인 매장을 열 때 반경 500m 내에는 3,000세대 이상이 밀집해야 되고 반경 1km 내에는 6,000세대 그리고 항상 저희 매장 반경 100m 내에는 초등학교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반경 500m 내에는 초등학교 두세 개가 꼭 밀집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항상 옆에 중대형 마트. 근데 이제 이마트 사이즈가 아니고 이마트 에브리데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GS 프레쉬. 그러니까 동네에 조금 큰 마트 있죠. 큰 슈퍼. 예, 큰 그 슈퍼. 정도 예. 사이즈가 꼭 붙어 있는 지역으로만 들어가요. 상권으로만. 그래서 초딩 엄마들이 학교 끝나고 학원 내려주고 학원 픽업하면서 막 오실 수 있는 그 상권 라인들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픽업이 네. 오지구나, 핵심 요지구나. 픽드랍. 그때 잠깐 픽업하거나 이럴 때 음. 두리번 하면서 한번 이렇게 쓱 사가야 되는. 맞아요. 그래서 저희 전체 매출액의 절반 이상이 오후 4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일어나요. 중대형 마트라고 표현하셨나요? 네. 그거 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대형 마트가 오히려 이마트 에브리데이 같은 데가 니네 경쟁사 아니냐라고 지금 많이 저도 말씀을 하시는데 그 생각 때문에 좀 들면 되는 반찬 가게는 우연히 걸어가다가 반찬 가게다 하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반찬 가게는 가시는 엄마들은 이미 목적성 소비를 하기 위해서 집을 나가기 전에 플랜을 짜세요. 마트 들렸다가 반찬 가게 들렸다가 시장에서 참기름 가게 어디 들렸다가 그다음 집으로 오는 코스로 장 보는 코스를 짜시기 때문에 그런 중대형 마트들이 꼭 붙어 있으면은 주부들이 막 흐르는 상권이에요. 목적성 소비가 대부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이제 라인들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와, 대박이다. 그런 정보는 언제부터 모였어요? 고객 데이터를 모으는 거를 굉장히 초반부터 많이 했어요. 우리 고객은 어느 고객이 오고 몇 시에 오고 이 사람이 며칠에 한 번씩 오고 올 때마다 어떤 반찬들을 항상 꼭 구매를 하고 어떤 거는 안 사고 그런 거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을 계속 해왔어요. 도망가고 싶으셨다면서 이런 거 어떻게 공부하시고 이거 어떻게 기획하신 거예요? 1호점을 하면서 대박을 치면서 데이터에 대한 정보들을 막 수집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매장에서 고객님들이 카드를 꽂으시면은 이 고객님이 며칠 전에 어떤 반지를 사셨는지가 다 나와요. 와. 저희 포스에. 보세. 이분이 6일 만에 오셨어요. 이분이 평소엔 6일마다 한 번씩 오셨는데 이번엔 10일마다 오셨어요. 조금 늦게 오셨어요. 아니면 이분 항상 진미채를 사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정보가 다 떠요. 그거에 따른 차별화된 고객 무슨 서비스나 그런 게 계속 바뀌는 거죠. 응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콩자반 도시곡관에 사야겠다. 아니 도시곡관에 품목들이 많다고 얘기하셨어요. 반찬뿐만 아니라 반찬을 베이스로 한 그 사이드를 굉장히 많이 팔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상권 분석을 할 때 주변에 과일 가게, 떡집, 뭐 동네에 꼭 필요한 그런 가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요. 그리고 없으면 저희가 매장 내에 다 샵인샵으로 만들어요. 그럼 반찬 가게 내에 떡 가게도 있고 과일 가게도 있고 뭐도 있고 커피숍도 있고 베이커리도 있고 동네 주변에서 꼭 필요로 하거나 없는 그런 카테고리를 매장 내에 계속 매장마다 다르게 카테고리를 구성을 해요. 아니 그럼 제가 궁금한 게 반찬은 어느 반찬이 제일 매출이 크고 어떤 품목들이 좀 이렇게 매출 품목입니까? 저희는 전체 매출액에서 76%가 반찬으로 이루어지고 76%. 나머지 24%가 그 사이드 공산품들, 제품들로 이루어지거든요. 그 반찬 중에 뭐 어떤 반찬이 제일 많이 나요? 반찬 중에서는 한국인이 제일 사랑하는 반찬은 도대체 뭡니까? 고객님들 저희 도시호관에 뭔가 되게 다 특이한 반찬만 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진미채, 메추리알, 땅콩조림, 깻잎 장아찌, 뭐 아니 미역줄기, 감자채 볶음 이런 게 잘 나가나 네, 보다. 그런 게 제일 잘 나가요. 대표님 막 샵인샵 개념도 있고 반찬 가게 이상의 어떠한 많은 사업 어떤 안목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혹시 뭐 반찬 혹은 지금 하고 계신 사업 이외에 완전 다른 카테고리의 어떤 사업 아이템도 혹시 눈여겨보고 계신 사업 있나요? 그 주부들을 타겟으로 한 건강기능식 같은 것들도 지금 계속 쭉 개발을 해서 이제 브랜드를 런칭 준비하고 또 하고 있고 제가 오피스텔이나 오피스촌에 들어갈 수 있는 간단하게 식사할 수 있는 그런 델리 베이스 그랩앤고로 식사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매장들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벤고 그냥 잡고 갈 수 김승호 있는 도시국관이 우리 아까 그
유통도 중요하고 물류도 중요해요. 진짜 누가 만드느냐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프로세스로 조금 한번 좀 풀어줄 수 있을까요? 저희는 전문 공장에서 계속 제품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젓갈, 장아찌, 조림류들 같이 장기간 보관 가능한 것들은 본사에서 직접 다 유통을 해요. 나물, 신선하게 초무침 아니면은 뭐 숙주나물 그런 건 하루만 지나도 숨이 죽기 때문에 매장에서 다 만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간단하게 조리하실 수 있게끔 B2B용 밀키트 형식으로 드려요. 다 뜯어서 다 데쳐놓고 물기를 짜진 진공 상태로 드려요. 가맹점에. 그럼 가맹점에 그걸 뜯어서 묻히시기만 하면 되는데 그때 소스를 다 다르게 넣기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전라도식, 제주도식, 경상도식, 뭐 아니면 서울, 경기, 인천식 뭐 이런 식으로 커스터마이즈가 되는 거예요. 기존의 프랜차이즈 반찬들이 많이 없었던 이유 중 하나가 치킨 피자 같이 똑같은 맛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지역 기반 입맛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전라도 분들이 경상도 음식 먹으면 뱉어버리세요. 진짜 그러세요. 사업하시면서 느끼신 네, 거군요. 정말 그러죠. 이 정도일 줄은 네. 몰랐죠. 이렇게 극명할 줄 몰랐을 거예요. 사업하기 몰랐는데 전에. 어마어마하게 심하게 달라요. 특히나 반찬에 대해서는 항상 평생 어릴 때부터 먹던 그렇지. 입맛들이 있기 때문에 엄청 더 까다로우세요. 한국 분들이. 아니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다이나믹 곡선이 그래도 있던데 대표님은 좀 잘 됐을 때 시점부터 그래도 좀 계속 상승 곡선으로 좀 가고 계신 건 맞는 거예요? 그렇죠. 매장이 저희가 계속 늘리고 있으니까 계속 꾸준하게 계속 매출은 당연히 늘어나는데 매장마다의 편차가 사실 크게 많지는 않아요. 저희가 1년 내내 봄, 여름, 가을, 겨울 해도 반찬이라는 게 사실 4계절 식재재들이 많다 보니까 제철 식재재를 활용을 해서 막 할 수 있는 게 워낙 많아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제 매출 편차가 크게 없어요, 사실. 그럼 대표님 지금 60개 매장이라고 하셨는데 프랜차이즈 F&B 사업에서 봤을 때는 뭐 1000개 매장, 몇백 개 매장 뭐 이런 어떤 큰 숫자들이 그렇죠. 많이 있습니다. 도시국간도 그런 매장 수로까지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그래도 저희는 어느 정도의 맥시멈을 네, 저희는 한 4,500개 정도를 맥스를 하고 있고 모든 도심 속에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 저희가 원하는 정확한 타겟층들이 있는 상권들이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 사실 상권이 있으니까 되게 중요한 테넌트의 이제 매장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는 매장 당 평균 매출이 높게 나오는 걸 저희는 더 큰 목표로 잡고 있기 때문에 매장 하나가 실제로 그 동네에서 얼마나 크게 살아남느냐가 저희한테 더 중요한 KPI적인 그런 숫자들로 좀 보여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들어가고 싶은데 아직 못 들어간 그런 지역이 혹시 있으신가요? 뭐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네. 대표님이 원하는 들어가고 상권들은. 네. 현재는 매출이 어느 정도 되신다고요? 제가 작년도 기반으로 한 50억, 60억 정도 내에 나왔었고 제가 올해는 한 300억 초중반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300억 초중반 예상하고 있고 목표하신 대로 이제 쫙 이렇게 진행되면 예상 목표 매출액은 700억에서 800억 정도를 좀 바라보고 있으시다. 그렇죠. 언제 좀 그게 달성되시? 26년도. 26년도요? 제가 2개년치 추후 이제 25년도, 6년도 계획을 잡았고 저희가 지금 이제 저희가 투자를 받고 가지고 있는 현찰들하고 추가적으로 계속 투자하는 비용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계획을 좀 디테일하게 잡고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업이익은 어떻게 되십니까? 저희가 지금 본사 기준으로 영업이익 같은 경우 거의 BEP 수준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고 BEP. 네, 그 이유 중 하나가 저희가 실제로 그 전까지는 직영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본사를 운영하는데 팀원들이 한 수십 명이 있으니까 그 인원들을 제가 다 감당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돈 벌면 거기 다 투자하고 돈 벌면 투자하고 돈 벌면 투자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저희가 그러기 위해서 조금 더 돈을 캐시를 더 많이 만들려면 직영 사업을 조금 더 늘려야지 본사 이익이 훨씬 더 좋아지니까 제가 실제로 한 20% 정도 그러니까 매장 하나를 운영을 해서 1억을 판다라고 하면 저희가 한 2,000, 2,500 정도가 수익이 남거든요 현재 직영점들은. 근데 저희가 그 돈으로 다 이제 헤드쿼터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직영을 더 많이 늘리려고 하는 거죠. 투자도 아까 받으실 계획도 있으시잖아요, 그죠? 저희가 2021년도 때 첫 이제 프리 A 시리즈 투자를 받으면서 이제 작년도에도 저희가 시리즈 A 투자를 받았고 지금 올해 지금도 이제 투자가 다 끝난 상황이라서 그 돈으로 지금 계속 투자도 하고 있고 회사 확장도 하고 있어서. 대표님 입장에서 투자를 왜 받아야 하며 투자를 왜 받았었어야만 하며 투자를 받으면 대표님 사업 입장에서 뭐가 좋은 건지 혹시 좀 얘기할 수 있나요? 일단은 되게 깔끔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투자가 들어오는 것 자체가 이제 금전적으로 좋은 거고 두 번째가 제 기준은 저희 현재 벤처캐피탈 투자사들이 굉장히 좋은 곳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CJ부터 해서 롯데, 뭐 전북은행 아니면은 뭐 등등등 다양한 이제 대기업 투자사들이 많으세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가
저희가 모르는 것들 투자사들이 굉장히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가 성장하는데 투자사들이 굉장히 많이 교류가 돼요. 롯데하고의 거래들도 생기고 CJ하고도 거래들도 생기고 뭐 이런 형식의 좀 투자사가 들어오면서 회사가 좀 더 단단하게 성장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것들도 있고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서 저희가 계속 이제 밸류에이션을 받고 투자를 받기 때문에 저희 회사의 가치들이 점점점 올라가는 거를 주주들이 인정을 해주시는 거죠. 추후에 회사가 뭐 엑시트되거나 판매가 될 때 기존 주주 구성들이 워낙 좋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더 활발하게 잘 될 거고. 회사 계속 자체적으로 성장을 막 했잖아요. 네, 맞아요. 나 이렇게 잘 될 줄은 우리 대표님도 모르셨어요. 그렇죠. 그런 영역에서 첫 투자 어떻게 받으셨고 뭐 어떻게 왜 투자를 받아야겠다. 딱 이 투자의 세상으로 어떻게 뛰어드신 겁니까? 그때 제가 이제 소풍이라고 하는 임팩트 펀드 조합으로만 하는 투자사가 있었었는데 예. 거기에 무슨 창업 컨테스트 같은 거를 우연히 나갔어요. 이제 투자 씬에 처음 들여섰던 것 같고 그렇게 하면서 가만히 있는데 투자사에서 한 20, 30곳에서 연락이 오시는 거예요. 투자하고 싶다고. 그렇게 하면서 얼떨결에 프리 A 시리즈 투자를 한 4곳에서 받았어요. 21년도에. 이제 그때 첫 투자를 회사가 받으면서 작년도에 제가 한 300억 투자 이제 회사 가치 밸류에이션으로 해서 300억 가치 이상으로 제가 투자를 받았었고 이번에도 또 더 높은 가치로 계속 받는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이제 은행권들 아니면은 뭐 여러 대기업들에서 한 100여 곳 넘는 곳에서 투자 요청이 오셨던 것 같아요. 이번 투자도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요청이 오셔서 열렸던 거고 작년 투자도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많은 투자사들이 또 제안을 해주셔서. 아니 그러면 B2C가 잘 되는 회사는 이렇게 투자가 굳이 필요 없을 수도 있고 투자가 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역으로 또 좀 제한되는 점이라든지 좀 있죠. 기존에는 뭐 저 혼자 주주가 제가 100% 주주였다 보니까 예? 이제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왜? 지금 어쨌거나 주주들의 결정을 따라야 되고 예? 이제 이사회라든지 주주총회 같은 것도 열면서 그런 것 내용들도 공유를 해야 되고 네. 자금을 1억 원 이상 쓸 때 주주들의 동의를 받고 이제 써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제약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이제 장치들의 제약들이 회사로서의 조금 더 이제 필요로 하는 그런 형태들로 좀 더 갖춰지게끔 오히려 거꾸로 만들어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투자사 저는. 쪽에서도 네. 이렇게 회사를 키워라, 기획팀을 만들어라, 브랜드화 시켜라. 그렇죠. 그런 가야 되는 방향성들을 오히려 같이 인볼브를 해서 잡아주시기 때문에 제가 못하는 영역들을 오히려 그런 데서 굉장히 많이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자금적으로도 도움을 많이 받고 있지만은 그 대기업이나 저희 투자사들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들을 또 저희한테 매칭을 시켜서 연결을 해주기 때문에 회사가 더 단단하게 더 잘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여러분 진짜 B2C 사업이 잘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투자사들이 먼저 제안을 한다는 것을 극적인 전환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업종이 셰프 하시다가 이제 뭐 신발 가게 사장님이 되셨다. 뭐 이렇게 또 극적인 전환은 아니긴 하지만 그치. 그럼에도 이게 어쨌든 극적인 전환을 하셨을 수도 있는 건데 와 내가 사업하기 정말 잘했다. 라고 하는 순간들이 혹시 첫 있을까요? 시작하자마자 네, 딱 저는 나하고 왜 이렇게 잘 맞지? 왜 이렇게 재밌지? 사업보다 장사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장사가 재밌었다. 시장 초입에서 막 아주머니들하고 막 수다 떨고 팔고 막 소개했는데 막 다 팔리고 막 이런 게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온라인은 눈앞에서 안 팔리잖아요. 네. 근데 오프라인은 어쨌거나 내 눈앞에서 고객님들이 사가는 게 눈에 보이니까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대표님 처음 사업하셨을 때랑 지금이랑 좀 많이 시간이 흘렀는데 그때랑 지금 트렌드 전반적으로 좀 바뀌었나요? 이렇게 트렌드가? 바뀐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많이. 변할 것 같습니까? 지금 계속 고물가는 더 지속될 거고 이게 사실은 가심비라고 하는 게 한 10년 뭐 그런 쪽으로 계속 이제 많이 이제 유행했었던 건데 가심비. 그쪽이 계속 커질 것 같기는 해요. 더 저가 아니면 완전 초고가. 그러니까 중간 가격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봤을 때 계속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 같고 뜨는 트렌드 그리고 지는 트렌드를 따라가기보다도 10년 전에도 있었었고 10년 후에도 있을 거를 저희는 계속 좀 개발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대단하다. 대표님 돈 벌면 어디 쓰세요? 대표님 돈. 저 안 써요, 돈을. 먹는 데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먹는 데 많이 쓰세요? 주말만 되면 정말 벤치마킹을 수십 군데 다 다니고 아직도 한 4, 5년째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대표님 최애 맛집 궁금하다. 저는 콩국수를 너무 좋아해서 진주회관을 되게 좋아해요. 네. 진주회관. 네. 자, 같은 업종을 좀 넘어서서 좀 눈여겨보는 브랜드라든지 이야, 이거 진짜 매력적이다, 이 브랜드. 메가커피. 전 사실 저가 커피를 전 한 번도 안 먹어보다가 메가커피에 대해서 막 계속 공부를 하고 막 재무제표도 막 보고 기업이 어떤 구성으로 돼 있는지를 보면서 거의 매일 메가커피를 가거든요. 근데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매출액도 영업이익이 한 30-40%씩 나면은 막 몇백억씩 남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되게 아직도 많이 배우고 있어야 어떤 식으로 전략해야지 저렇게 진짜 우리나라 국민 브랜드를 만들 수가 있을지, 그리고 어떤 구성을 가져야지 저런 가격에 운영할 수 있고 가맹주들이 수익을 벌 수 있고 본사가 수익 벌 수 있고 뭐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배우게 되는 브랜드인 것 같아요. 불편하시면 안 말씀 안 하셔도 모든 대표님들 다 얘기해 주셔서 물어보는 건데 1년에 순수익은 얼마 보세요, 우리 대표님? 사실은 지금 회사가 뭐 저희도 매출액 규모도 워낙 큰데 저희가 버는 것만큼 저희는 사실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다. 때문에 제가 옛날에는 돈을 한 연에 그래도 한 6-7억 정도는 벌었던 것 같아요. 9년도부터 해서 한 22-23년도까지 제가 이제 그 개인 사업자들을 다 없애고 저희가 회사가 법인이다 보니까 제 개인 사업을 못 해요. 그거를 놓고 우리 회사에만 신경 쓰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저한테도. 그렇죠. 제 개인 돈이 벌리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회사를 키워야 되는 게 목표인데 지금 저희 회사 가치가 300억이 넘어가는 규모고 제가 70% 이상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돈만 해도 여기에 200억이 넘는 주식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전 이걸 더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제 개인 돈을 벌기 위한 거는 사실은 전 돈 안 벌어도 돼요. 사실 벌은 만큼 다 벌었어요. 와, 벌 만큼 다 벌었어요. 정말로 저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금액은 아니더라도 제가 먹고 쓸 만큼은 다 벌어서 회사를 키우는 게 저희한테는 더 목적인 거지. 제가 개인 돈을 몇십억 몇억을 버는 게 의미가 있는 시점은 지난 것 같아요, 이미. 이제 부모님은 행복하세요? 당연하죠. 미국 안 가실 거예요? 네, 제가 거의 지금 가장이에요. 제가 집에 모든 아파트부터 해서 집부터 해서 뭐 관리비, 부모님 카드값, 뭐 부모님은 본인 핸드폰 요금이 얼마나 가는지도 모르실 거예요. 제가 다 하기 때문에. 제가 거의 전 소년 가장이에요. 제가. 정말로. 제가 아까 얘기 들었잖아요. 국민 효자 아들이. 네, 부모님은 본인 평생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정말 이제 다 해드리죠, 지금은. 앞으로 도시국간 회사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 방향성 많이 잡고 계시는 걸 저희 이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잘 되게 하기 위한 어떤 방안에 대해서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반찬 가게로서의 오프라인 기반들을 많이 잡았다 보니까 이걸 조금 더 넘어서 이제 반찬을 떠난 라이프 스타일 쪽으로 저희가 좀 더 내부적으로 확장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큰 카테고리의 식품 분야의 그런 좀 브랜드로 남고자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좀 계속 개발들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 아이템들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멘트가 있으시다면 저희 구독자님들과 보고 계시는 도시국간의 팬 여러분들, 미래의 소비자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사업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전 사실 되게 항상 많이 말씀드리는 부분 중 하나인데, 사업은 미친놈 아니면 하면 안 돼요. 사업을 하는 순간 내가 망하면 피해볼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직원들, 우리 제 또 거래처들 너무 많기 때문에 전 사실 사업을 하면서 엄청난 책임감에 대한 압박을 많이 받았어요. 사업을 할 때 정말 독하게 생각하시고 정말로 이거를 통해서 내가 책임져야 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 독하게라는 말이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난 이런 독한 짓도 해봤다. 제가 옛날 개인 사업자 매장을 하나 할 때 저희는 배달 리뷰를 1점을 주시잖아요. 그럼 저는 고객님 집 앞에까지 찾아가고 무릎 꿇어요. 그럼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갖다 드릴게요 하고 다시 갖다 주면서 두드리고, 진짜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번에 막 처음 시작한 청년들인데 잘할 테니까 좀 정말 이해 좀 해주시고 죄송하다고. 저 무릎 꿇고 그냥 빌어요. 그럼 당연히 이제 더 좋은 댓글로 달아주시고, 플러스 그런 고객님들이 가장 강한 단골 고객으로 바뀌세요. 컴플레인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대처를 해주면은 그 고객들이 강성 고객들이 되세요. 어마어마한 팬덤들이 되세요. 지금도 가라고 하면 가요. 저는 그냥 무릎 꿇어요. 그냥 잘못했다고 헤어져. 그렇게라도 못하면 하면 안 되죠. 내 건데. 네. 이 시대의 진정한 미친놈, 독한 놈, 도시국간 민현 대표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